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7월 11일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시작하겠습니다. 요즘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이나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그게 조금 일반적인 시각에서 보기에는 이상해 보인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내용에 대한 주제를 한번 다뤄볼 예정이라서요. 요즘 귀 쫑긋 하시고 뉴스 인사이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의 인간수화제 노영이가 오늘의 방송 내용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진하 기자와 함께하는 뉴스픽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이어서 대담한 대담 시간에는요. 정찬대 성공회대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이죠. 민주자료관 연구위원이죠. 이 교수님인데 이분하고 한번 이 연구위원과 함께 요즘 박민식 장관이 지우려고 하는 백선엽 장군에 대한 친일 농적, 친일 행적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그 논란을 짚어보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김철근 전 국민의힘 대표 정무실장과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한 주간의 정치 이슈 정리를 시원하게 해보겠습니다. 자, 생방송 중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바쁜 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께 엄선해서 전해드리는 그런 뉴스 픽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진하 뉴스마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이진하 기자를 응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혹시 주변에서 인기를 실감하고 계실까요? 여기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요?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면은 이진하 기자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왕자 어린이께서 네. 매일매일 인사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네. 네. 점점 예뻐지는 두 여인. 여기서 말하는 두 여인은 자, 우리 또 한동인 기자가 떠나갔으나 떠나간 사람은 떠나가고 남아있는 사람이 또 잘 지내고 있군요. 우리가. 한 기자 걱정하지 마요. 우리가 잘 지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나토, 지금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오늘부터 참석을 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일본하고 만난다는 건데요. 네. 예.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 리투아니아에 도착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곳에서 열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서 내일부터 참석하고요. 4박 6일간 일정이며 나토 회의 후에는 폴란드로 이동해 정상회담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 기간 동안 윤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두 차례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인데요. 두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가 최대 현안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밖에도 윤 대통령은 나토 회의에서 서방 국가에게 대북 제재를 촉구하고 우크라이나 관련한 지원을 이야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은 오로지 북한만이 지금 완전 적이어서 네. 오로지 북한만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안에서도 그렇고 밖에 나가서도 그렇고.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나토 회의에서 대북 제재를 촉구하고 이렇다는 얘기인데요. 우크라이나에 관한 지원도 얘기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또 얘기할 것이라 지금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는 거죠. 네. 먼저 한일 정상회담은 지난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G7 이후 약 2달 만인데요. 더불어 IAEA 보고서가 보고된 후 첫 만남이라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시다 총리가 오염수 방류 계획과 안전성 및 감시 체제 등을 설명하고 이를 이해를 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여기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우리 국민의 건강이 최우선으로 삼는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말한 만큼 오염수 관련 한국의 상황을 전달하고 이해를 구할 것으로 이제 밝혔는데요. 다만 IAEA 보고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존중한다라는 뜻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한일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이견이 나올 가능성은 좀 적어 보입니다. 네. 근데 지금 대통령이 사실은 우리 국민의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구한다 그런 거는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방류하지 말아라 이거밖에 방법이 없을 텐데 네.
아니면은 우리 한국에서 니네한테 이렇게 시끄럽게 하고 욕해도 그냥 좀 참아라 이런 뜻일까요? 이해를 구한다는 게? 그거 어차피 뭐 방류하는 거는 대통령이 찬성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뭐가 달라지나요? 일단 기존은 그래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오염수 방류가 이제 시작될 것으로 예상돼서 어민들과 방일단을 꾸려서 어제 일본으로 출국했습니다. 이들은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 총리 관저 및 국회 앞 농성, 방류 반대, 일본 국회의원 모임, 면담, 도보행진, 외신 기자 클럽 기자회견 등을 진행하고 일본 오염수 방류 반대를 적극 펼칠 계획입니다. 정부 여당의 윤재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민주당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민주당이 당리당락 때문에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국익을 해치고 있으니 안심하기 그지없다며 제발 정신 차리길 바란다고 이제 그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한심하게 그지없다 이랬다는 거죠. 네. 지금 누가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고 있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 이걸 최우선으로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라고 대통령이 말했으면 그 건강에 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고 그러지 말아라라고 원인을 제공하는 쪽에 가서 얘기하는 게 타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는 거다. 당리당략이다. 장기적으로 국익을 해치고 있으니 한심하게 그지없다. 제발 정신 차려라. 나는 이 말이 우리한테 맞는 말인지 이게 지금 윤재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 조금 묻고 싶습니다. 이럴 때 보통 애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반사 이런 거.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정부 여당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우리도 일본 국민들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사실 국민의 안전을 가장 안전하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이제 그 방법론이라던가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는 정도가 조금 서로 달라서 의견이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80% 이상이 반대한다라고 했으면 국민의 의견을 좀 존중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대통령은 너무 우리 쪽 의견을 안 들어주는 것 같아요. 대통령하고 국민이 따로 노는 것 같은 느낌이 솔직히 든단 말이죠. 네. 자, 게다가 대통령은 외국 나가면 맨날 북한만 욕합니다. 지금 북핵 대응 공조 하기로 했어요? 네. 윤 대통령이 나토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취임 후 두 번째인데요. 이번에는 이제 서방 국가들을 향해서 북한 핵 미사일 고도화를 막기 위한 동맹을 강조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해서는 이날 공개된 AP 통신과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요청에 따라 지뢰 제거 장비, 구급 차량 등 물자 지원도 추진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카오우카댐 복구 지원도 실시하겠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네, 계속하세요. 네, 그리고 우리 우크라이나의 자유 수호를 위해 국제사회에 협력해 계속 필요한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이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다각적인 지원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이제 이야기를 한 상태입니다. 어쨌든 우크라이나도 좋지만 너무 북한은 우리 민족인데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같이 살던 곳인데 너무 그분들을 미워하고 악마화하고 욕하고 주적이라고 생각하고 이건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서로 같이 손잡고 통일을 이뤄나가들 결국 우리 민족, 한민족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합니다만 요즘에 대통령의 시각이 너무 한쪽으로 쏠려 있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자, 중요한 거는 뭐 여당이나 정부나 우리들의 말을 들을 별로 그런 태도가, 자세가 안 돼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계속해서 얘기하면 뭔가 좀 될까요? 자, 두 번째 이슈 얘기해 주십시오. 네, 이번에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양평 고속도로 관련 이야기입니다. 이제 종점 이거 변경 때문에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주장하는 시민단체와 함께 하면서 공세 수위를 좀 더 높였는데요. 이와 함께 이 문제를 놓고 국정농단이라고 평가하며 국정조사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번에 대통령이 일본이 아니라 일본 정상하고 회담하면서 내년 총선을 겨냥해서 이 핵 폐수 방류 시점을 좀 조절할 수도 있다. 그걸 아마 얻고 올 것이다. 왜냐하면은 내년 총선이 정부나 여당에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도 지금 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그게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한 상황인데요. 만약에 그렇게라도 해서 어쨌든 1년이라도 좀 늦추고 내년 총선이 무서워서 국민들에게 선뜻 나 지금 폐수 방류할래. 내지는 여기 찬성 안 할래. 이렇게 되면 오히려 좀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죄송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방류하는 게 옳지 않다는 걸 또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정책적 고려를 차라리 잘 못하겠으면 정치적 고려를 하셔서 국민들의 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 앞에 세워놓는 게 맨날 넘어지네요. 죄송합니다. 자, 두 번째 이슈에서 김건희 로드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을 제기하니까 민주당이 원희룡 장관 처음에는 거짓말로 막 일관화된 이젠 아예 나 그럼 관둘래 아무것도 안 할래 이러면서 우리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일단 그 원희룡 장관이 이제 백지화 얘기를 해서 이제 제1야당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해당 고속도로를 김건희 로드라고 칭하면서 이런 게 국정농단이다라고 비판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 친인척이 연루된 권력형 비리 의혹의 전형이라며 뻔뻔하게 아무 이유 없이 종점을 갑자기 옮겨놓고는 문제를 제기하니 이번에는 아예 백지화하겠다고 행패를 부리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의 진상규명과 원안대로 추진하는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유승민 의원도 그래서 한마디 했습니다. 도대체가 원 장관이 장관으로서 죄송합니다. 이게 1조 8천억짜리 사업인데 국민들이 뭐라고 하면 당연히 이게 할 수 있는 정도의 비판인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니까 입 다물자? 입 다물지? 입 다물지? 안 해? 안 해? 알았어. 아예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이렇게 화를 내면서 우리들의 입을 막아버린단 말이에요. 입틀막, 요즘 말로 입틀막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네. 이거가 과연 장관으로 할 수 있는 얘기인지, 또 장관이 백지화한다 이러면 백지화가 되는 것인지, 그동안에 들어간 돈은 어떻게 할 것인지 아무리 봐도 대책이 없어요. 자, 이재명 대표 결과적으로는 이걸 김건희 로드라고 칭하면서 이렇게 국정농단이라고 비판했는데 여론들은 지금 여당 중심적 그런 기사를 많이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을 이 대표가 뭐라고 했네요. 네. 네. 이 대표가 이제 그 발언들이나 이런 상황에 대해서. 네,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가 좀 떠올릴 만한 이야기들을 좀 했습니다. 네. 이 대표 발언에서 과거 이제 연상하는 발언들 중에는 이제 정권의 도덕성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은 국민을 존중하고 두려워해야 한다. 집단 지성은 살아있다라고 이제 말을 하면서 또 서은숙 최고의원은 처가의 권력형 특혜 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야당, 특혜 비리 아니라 하는 정부 모두 국정조사 반대할 일이 없다며 진상을 온전히 밝히지 않으면 특검을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이제 뭐 2016년에 말쯤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면서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법을 통과시키기도 해서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를 떠올리게도 했다는 이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는 이런 게 국정농단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게 바로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하고 좀 연결된 것 같다 이렇게 좀 뉘앙스를 뿌렸어요. 정권의 도덕성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국민을 존중하고 두려워해야 된다. 집단 지성은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서은숙 최고위원이 처가의 권력형 특혜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야당, 특혜비리 아니라고 하는 정부 모두 국정조사 반대할 일이 없다. 진상을 온전히 밝히지 않으면 특검을 못할 이유가 없으니 특검을 하자 이랬다는 거잖아요. 네. 결국에는 또 특검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근데 지난번에 김건희 여사 특검이 지금 계류 중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패스트 트랙에 올라가 있는데 이게 올 연말 정도에 이제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여기에 같이 올려서 같이 이 로드 김건희 양평 노선 특혜 관련된 것도 한번 좀 같이 해보는 게 맞지 않아요? 네,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민주당 출신 전 양평군수의 땅 구입 의혹을 어제 이제 직접 나와서 라디오에 나와서 해명하기도 했는데요. 전날에 이제 조선일보는 민주당 전 양평군수가 예타 통과 앞두고 원안 종점 땅 258평을 샀다라고 이제 보도를 네네. 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정동균 전 양평군수가 그 해당 땅은 아버지 고향이고 사촌형과 집안이 많이 살고 있다면서 현재 자신이 사는 아산리 집도 선대 때부터 산 지가 53년 정도 됐다고 해명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원안상 종점인 증동리로부터 본인 땅까지 거리상 1.6km 정도 되는데 길이 없어서 거기로 가려면 큰 산을 하나 넘어야 한다면서 특혜 의혹은 아니며 이제 그 주변에 있던 할머니 분이 좀 이 땅을 사달라라고 이제 부탁을 해서 산 것이라고 이제 해명을 했습니다.
네, 드래곤님께서 두물머리는 양평 주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사랑하는 곳으로 상습 교통체증이 심각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고속도로가 필요했다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개인적인 생각 때문에 이걸 가로챈 거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의견도 좀 주셨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니까 민주당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난 민주당 출신의 군수가 있었을 때 이렇게 바꾼 거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런 사적인 사실은 특혜 의혹을 오히려 본인이 좀 짊어져야 된다. 막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 군수가 무슨 소리냐. 이거는 그 전에 있었던 김선교 12년 동안 여기서 군수를 했던 김선교 전 의원, 김선교 전 의원이 시작했던 일인 것이고, 그리고 나는 들어가서 예타 통과시킨 것밖에 없고 아무것도 변경시키거나 연결시킨 게 없다. 이제 이런 정도인 거죠. 그리고 본인의 땅이 뭐 거기에 280 몇 평 있다는 얘기는 그것과 무관하게 지금 된 거다. 뭐 이런 얘기해서 본인은 1안이나 2안이나 다 상관없고 차라리 4만이 원래 더 나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예. 네, 또 뭐 이거 선산 때문에 뭐 이거는 뭐 금전적으로 크게 뭐 이득을 취한 게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축구장 3개 크기라고 하면 이제 엄청난 큰 규모의 네, 김건희 씨 일가의 김건희 여사의 일가에 그 땅이 한 축구장 3개 정도 되는데 그것이 이제 추가적으로 또 민주당에서 제기한 것은 2개 정도가 그 축구장 2개 정도가 더 있다고 해서 총 5개 정도의 규모라고 합니다. 5개나 있네요? 3개가 네. 아니라? 네, 조금 더 찾아보니 한 5개 정도가 있다라고 했고요. 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부지를 아파트 단지나 이런 걸 개발 목적으로 한다면 꽤 큰 단지가 될 것으로 보여서 야. 사실상 뭐 특혜 의혹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다는 이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그렇게 되면 대장동보다 더 네, 더 큰 규모가 될 수도 있다는. 큰 규모의 와, 시행이라는 게 이렇군요. 서울은 사실은 이제 뭐 아파트 가격이 내려가네 올라가네 이런 얘기 시끄럽게 하긴 하는데 지방은 땅이 워낙 싸기 때문에 땅값을 싸게 들여가지고 일단 아파트를 짓고 뭐 하고 그러면은 도시 하나가 생기는 거라 네. 사실은 김건희 여사는 일간이 옛날부터 도시 하나급으로 뭔가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네. 이게 이번에 추진이 됐었더라고 하면 너무 정말 큰일 나는 내지는 너무 지나친 특혜가 한쪽으로 몰리는 네.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와, 그렇게 축구장 크기가 5개나 되는 그런 곳이래요? 네, 그 주말 동안 이제 기자들도 많이 찾아본 결과 그 정도 됐다고 하고요. 또, 그 뭐 부동산 특혜 의혹이 없었다라고 했었는데 어제 이제 전문가들의 이제 그 인터뷰나 이런 기사들을 좀 찾아보니까 부동산 전문가들이 그런 땅을 또 용도 변경까지 했는데 그런 땅에 이제 부동산 특혜 의혹이 없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쌀로 밥을 짓는 거가 말이 안 된다라는 뭐 그런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우리 원장관 이제 별명 생기시겠어요? 예, 예전에는 뭐 대장동 일탄왕사 이러시더니 이제는 피노키오 얘기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진아 기자랑 여기서 정리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노영의 뉴스 인사이드 함께하고 계시고요. 잠시 기다리시면 오늘은 순서를 조금 바꿔서 이슈 화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박진영 부원장 그리고 김철근 전 대표 비서실장 모시겠습니다. 역대급 거래 절벽, 치솟는 금리,
움츠러든 매수 심리.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분석을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뭉쳤습니다. 토마토 집통 부동산 콘서트. 대한민국 넘버원 부동산처를 토마토 집통에서 준비한 혼란스러운 시장 속 현명한 투자를 위한 특별한 시간. 토마토 집통 부동산 콘서트. 여러분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 양요 토시에 또 들어갑니다. 또 일정 기간 국적 관계없이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어요. 알 수 없잖아요. 그러면 민법으로 간다. 네, 한 주간 가장 뜨거웠던 정치 이슈로 여야 간 불꽃 토론을 펼치는 시간입니다. 이슈 삼합의 형제 코너 이슈 화합하는 시간입니다. 일단 한번 댓글 읽어볼까요? 피시킹님께서 박진영이 진보에선 제일 영리함. 갑자기 이런 말씀하셨고요. 김부식님께서는 우리 대통령 일본으로 망명하거나 야반도주하겠네요. 이런 얘기도 하셨고, 여기 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원희룡 장관이 혹시 그 동네에 뭐 땅 같은 거 샀나요? 원희룡 장관?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금 불만이 조금 많이 있고 다른 대안을 조금 만들어달라 이런 취지의 댓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정라라님, 타지 사람이 12,000평 산 거랑 고향 사람이 자기 옆에 256평 산 거랑 똑같나요? 네. 루브마리님, 아파트 2,000세대 정도 들어올 수 있다던데요. 이런 얘기도 하셨고요. 자, 뭐 어차피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이게 김건희 여사 그 땅 관련 양평 특혜 논란 때문에 사람들이 요즘 제일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제가 오늘 이 두 분하고 모시고 한번 이런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김철근 전 국민의힘 대표 정무실장 그리고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은 조금 일찍 시작했습니다. 우리 코너를. 자, 우선 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었었는데요. 원희룡 장관이 그 서울과 양평 고속도로 계획을 백지화시키겠다 이러면서 지금 막 내 직을 걸겠다. 근데 사실은 그분이 한 얘기 중에서 사실이 아닌 걸로 일단 그 영상이나 이런 자료 같은 게 막 나온 게 잔뜩 있거든요. 이 정도 되면 직을 벌써 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놓든지? 윤석열 대통령이 장관들하고 공무원들한테 직을 걸고 일해라 그랬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직을 던지는 문제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편하게 던진다. 직 던진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지금 사실. 그러니까요. 지금 네. 아마 박민식 장관도 자기도 직을 걸겠다 예, 직을 그것도 백선엽 장군이 친을 행위했는지 안 했는지 그게 보훈처 장관의 직을 걸어야 될 일인지 저도 참 모르겠습니다. 예, 한심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자, 우리 이제 속된 이야기 같은데요. 영화 타짜에 보면은 밑장 빼다가 걸리잖아요. 화토 치다가 밑장 빼다가 걸리면은 파토 냅니까? 아니죠. 어떻게 됩니까? 선수 세계에서는 밑장 빼다 걸리면 손모가지 걸어야 됩니다. 이걸 딱 잘라버려야 됩니까? 아, 이건 지금 이 직을 걸겠다고 하면 손목 걸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직은 딱 이거 아닙니까? 근데 그 손목이 네. 머슴 손목을 걸어야 됩니까? 땅 주인 손목을 걸어야 됩니까? 뭐 제가 말하면은 그런가요? 걸릴 것 같은데요. 실제로 네. 이익을 보는 사람이 손목 걸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알고 보면은 정권의 명운이 걸린, 정권의 손목이 걸린 사건으로 지금 커지고 있다. 정권의 명운이 걸린 사건으로 커진다. 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하여튼 뭐 제가 보기에는 원희룡 장관이 백지화 시켰잖아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타짜를 비유했는데 네. 판을 엎은 거죠, 판을. 그리고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래, 그럼 문제 제기하면은 그럼 없던 걸로 해. 이런 식이잖아요. 이게 지금 1조 8천억이 들어가는 그 사업이 네, 국책 사업이고 사업을. 예타를 통과했어요. 예타 면제 사업도 아닙니다. 그렇죠. 예타 통과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사업성, 경제성 다 이걸 봐서 했을 건데
그걸 통과했고 양평 국민들이 10년이 넘도록 그렇게 바라던 수건 사업인데 이게 장관의 한마디로 그냥 없던 일이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걸 백지화 선언을 했냐 이거죠. 그러면 가장 핵심은 뭐냐면 네. 원안에서 수정안이 된 건데 원안은 2년 전에 예타 통과하면서 결정된 안이고 이 수정안 변경된 그 계획안은 올해 5월 달에 지금 변경됐다는 거 아닙니까? 변경된 안에 그 노선 주변에 보니까 김건희 여사 일가 땅들이 많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건 특혜 의혹을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말도 못 해요? 그러니까요. 아니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런 말도 못 하냐고. 그러면 그 말 했다고 그러면 백지화해? 그러면 아무 말도 못 하란 말입니까? 그러니까요. 이건 기본적으로 우선 먼저 어떻게 해서 수정안을 내게 됐는지, 네. 그다음에 변경한 노선은 어떻게 해서 결정이 됐는지, 누군가의 제3자의 어떤 얘기가 개입된 건지, 아니면 누군가의 직권남용에 의해서 이게 결정된 건지, 이게 우선 드러나야 돼요. 네. 이 과정이 드러나야 그 노선이 뭐 경제적으로 적합한지 아닌지, 새로운 노선을 결정해야 되는 건지, 이건 나중 문제입니다. 변경된 이유를 우선 그렇죠. 알아야 돼요. 알아야죠. 알아야 되고, 근데 결정적인 건 뭐냐면 최고 권력자의 처갓집 땅이라는 거야. 문제는. 그럼 당연히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보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의심을 해야죠, 먼저. 아니, 그리고 합리적 의심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땅도 이게 무슨 뭐 몇십 평, 몇백 평 땅이 아니잖아요. 이게 몇천 평 단위고, 몇만 평. 이게 예를 들어서 용도 변경이나 지목 변경이 돼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이미 서울 강남까지 20분 거리에 있는 상황이면 이건 사업지로서도 엄청나게 이게 값이 달라지는 거예요. 엄청 달라지죠. 아유,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당연히 특혜 의혹이 있는 거죠. 이게 대장정하고 또 다르게 엄청난 파란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인데. 있는 거죠. 근데 이걸 없던 일로 해? 그럼 없어지나요? 그러니까요. 이게 국책 사업이기 때문에요. 네. 국책 사업을 진행하려면은 국토부에서 그냥 도장 꽝 찍어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수많은 평가들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비 타당성 조사도 있고요. 교통환경 영향 평가도 있고요. 여기가 또 수도권이기 때문에 수도권 정비법 관련되는 평가도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또 한강 수계이기 때문에 수조원 보호 관련 평가하는 그런 절차도 거쳐질 겁니다. 그럼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 절차들을 거쳤는가? 만약에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네. 장관의 직권남용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저는 게다가 장관직을 걸겠다. 나 전혀 몰랐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장관직 거는 거는 이건 탄핵감 이미 나는 걸렸어요. 이건 탄핵감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렇게 거짓말을 했다는 게 나오기 때문에 이거 장관 이렇게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더 중요한 악재가 생겼습니다. 중앙일보에서 오늘 새벽 5시에 올라온 기사예요. 제목이 뭐냐면 원희룡 백지화 그날 윤 지지율 7.6%포인트 하락. 역풍 걱정. 이게 지금 오늘 5시에 중앙일보에서 나온 기사예요. 원희룡 장관이 백지화시키자마자 자칫 내년 4월 10일 총선의 악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걱정으로 지금 얘기가 되어가고 있는데 10일 날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도 그런 상황을 일부 확인할 수 있다. 리얼미터의 조사에 따르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2.9%포인트 하락한 39.1%를 기록했는데 특히 원 장관의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발언이 있던 지난 6일 하루만 놓고 보면 윤 대통령 지지율은 7.6%포인트 급락해서 34.9%까지 밀릴 것이다. RN서치가 5일에서 7일 조사에서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도 윤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은 3.1%포인트 떨어진 40.5%로 나타났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어제 리얼미터에서 이제 발표한 조사인데요. 리얼미터가 이제 한 2, 3일씩 이렇게 시간을 두고 하잖아요. 근데 네. 이게 원장관이 백지화를 발표하던 날, 그날 7.6%가 급락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국민의힘에서 다시 재추진한다 뭐 이런 얘기하고 뭐 가짜뉴스 뭐 이런 얘기로 좀 물타기를 해서 아마 하락하는 것을 좀 막았다 뭐 이런 기사가 어제도 나왔었는데 네. 오늘 이제 중앙일보에서 아마 새벽에 나온 기사는 심층 분석을 해서 아마 쓴 그렇죠. 기사 같아요. 네. 예. 중앙일보까지 이렇게 심층 분석해서 할 정도면 요즘 심각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국민들은 이 변경 이후에 권력 핵심부에 네. 의중이 실렸을 것이다. 네.
라고 이렇게 개연성을 갖고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하나만 예측하자면요. 아마 원희룡 장관이 양평군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하자라는 제2의 꼼수를 던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양평군 주민들만 대상으로. 네, 예. 그렇게 할 그렇죠. 가능성이 많다고 그래서 봅니다. 민주당 때문에 우리가 일을 못한다. 아니죠. 그게 아니고요. 네. 이 강상면하고 양서면인데 양평 읍내하고는 강상면이 가깝습니다. 아, 그러니까 양평군의 주민들은 강상면에 생기는 게 더 좋다. 제2시를 이용하는 게 좋을 수도 있는 거죠. 아마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 하자는 이야기를 제가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존재하는 게 뭔가 하면요. 뭐예요? 네. 이 국책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양평군 주민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대도시 광역권 교통계획에 의해 가지고 수도권 전체에서 어디가 교통이 잘 빠지도록 하는가라는 그런 목적 하에서 시행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여론조사를 양평군으로 해서 탈출하려고 하는 꼼수를 부릴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요. 네. 지금 원희룡 장관이 좀 알 겁니다. 아유, 나 딱 걸렸구나. 절차와 형식을 무시했구나. 이 모든 게 이제 직권남용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백지화해서 덮어버리자. 근데 백지화해서 덮어버리자고 하니까 야당이 안 받잖아요. 그러면은 새롭게 시작하자. 어떻게? 여론조사를 해서 새롭게 시작해서 절차를 만들어 가자라는 식으로 회피하는 방법을 치고 나올 겁니다. 여기에 당하면 안 됩니다. 그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요. 그렇게 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저는. 우선은요, 원안이 왜 수정됐는지를 그렇죠. 네. 밝혀내야죠. 네. 그 다음에 누군가의 입김에 의해서 됐냐, 그 다음에 대통령 처가 땅에 있는 걸 알고 했냐, 모르고 했냐, 그 다음에 실제로 그게 진행됐다면 엄청난 특혜가 있을 수 있는 건데, 그렇죠. 이거 개입된 사람들 다 나올 거 아니에요. 예? 이걸 그냥 없던 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안이냐 이안이냐 놓고 투표를 해요?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이렇게 하면? 훌륭하십니다. 예? 맞습니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그렇게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런 건 하나도 없이 감정적으로 장관이 나 그만할래. 니네 자꾸 시끄럽게 해? 알았어. 안 할게. 니네 한번 뭐 대봐라.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게 사실 너무 말이 안 된다는 장관이 거죠. 나 그만할래라고 하는 말 자체가 직권남용.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체가 그런 거는. 직권남용입니다. 그런 건 다 탄핵사항이라니까요. 진짜 내가 봤을 때. 우리 일반 시민들은 국토부 장관이 그냥 도장 쾅 찍으면 끝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정부에 않아요.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들이 외부 전문가들까지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납니다. 네. 기초시군조차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고 해서 시장 군수가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이. 네. 근데 왜 장관님은 이렇게 무리수를 줄까요? 사실 그분이 정치를 오래 하신 분이기도 하고 이분이 서울대 법대 수석 하신 분 아니에요? 사법시험도 뭐 되게 사법시험 수석인가? 서울대 법대 수석인가? 어쨌든 공부를 되게 잘하신 분이잖아요. 잘 알고. 그렇죠. 이제 제주지사도 재선하고 네, 네. 국회의원, 왜 이런 국회의원 거예요? 4선도 하고 공천 때문에?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려고 공천 때문에 하지는 않겠죠. 제가 그런 건 보기에는 괜찮아요. 네.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도 대선 후보로 출마를 했고 장관까지 했으니까 뭐 결국 할 수 있는 게 더 하고 싶은 게 총리 아니면 대통령 아니겠어요? 총리? 대통령? 예. 결국은 정치적으로 자기는 승부수를 건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오세훈 시장처럼? 승부수를 건 건데 네. 걸어도 한참 잘못 걸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왜냐 이미 그 원희룡 장관은 네. 윤석열 정부하고 한 배를 탄 겁니다. 이 한 배를 탔는데 윤석열 정부가 기본적으로 성공한 정부라고 국민들에게 인식이 되어야만 그 정부에서 그 강요를 했던 사람에 대한 그 인식이 좋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앞으로 더 큰 정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일 건데 보아하건대 지금 집권 2년 차에 30%대를 넘어서지 못하는 여론 지지율이 대부분인데 이런 형국에 그 원희룡 장관이 판단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큰 미스를 한 거다. 국민들을 보고 판단한 게 아니고 여전히 위를 보고 판단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예. 위가 결과적으로는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인지 그 옆에 있는 여사님인지 모르죠. 네, 근데 어쨌든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본인의 향후 더 큰 미래를 위한 빅픽처에 도움이 된다? 저는 아닐 것 같은데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 아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국민들의 정서에 입각한 국민들을 보고 판단을 했다면 이렇게 안 하겠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당장은 워낙 현실 권력이 세니까 그래도 거기를 보고 판단하지 않았나. 현실 최소한 극렬 우측에 있는 지지자들은 잘했다고 할 거니까. 우측 지지자들의 예. 결집 효과, 그렇죠. 확실한 내 편.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바라볼 수도 있죠. 원장관이 사실은 확실한 내 편이 좀 없는 편이니까. 이제 김철근 실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보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이게 한 배를 탔는데 배의 진로를 결정하는 한 배가 아니고
사법적 위험성까지 한 배를 같이 타버린 거예요. 그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딱 걸렸다는 게 변경한다고 하는 순간 이게 직권남용 의혹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변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실에 의중이 실렸다. 그럼 대통령실까지도 연결되는 겁니다. 절차와 형식이 무시되었다. 국책사업에서. 이거 국정농단 의혹으로 커져가는 겁니다. 저 같으면 제가 장관이라면 일단 알겠다. 내가 한번 원인을 파악해보고 뭐가 무엇인지 정확히 한번 조사하고 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실관계 밝히고 여러분들 앞에 CCTV를 가려주겠다. 그렇죠. 이렇게 그렇게 말하고 나중에 정리를 하든지 말든지 일단 시간을 좀 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나오면. 그렇죠. 그 원래대로 하자면은 절차와 형식이 무시됐네. 내가 모르는 사이에 공무원들이 뭐 잘못 일을 했구나. 그렇게 해서 절차적 문제를 내가 찾아야겠다.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일공을 욕하면서 그런 말을 그렇죠. 이제 그렇게 사실은 회피해서 했어야 되는데 바로 내가 다 해결할게. 내가 다 뒤집어 쓸게. 이렇게 딱 온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무슨 신호가 왔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신호가 그분이 딱 아침에 누굴 만나고 난 다음에 갑자기 그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많아서 예, 누구로부터 신호가 오다 이런 느낌이 받았다 드는데 이런 얘기했죠. 이게 또 제가 또 영화 이야기 좀 하나 할게요. 큰 조폭 영화들 보면은 메이저 조폭들은 옆에 변호사 하나씩 데리고 다닙니다. 변호사들 옆에서 조언을 해야 됩니다. 끝까지 구워야 됩니다. 말하지 마세요. 하세요. 말하지 마세요.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일단 저한테 맡겨놓으십시오. 근데 보면요, 그 조폭 보스가 죽기 전에 그 변호사가 옆에 있다가 먼저 총 맞아요. 뭐라고요? 영화에 보면은. 변호사로서 안타깝네. 그렇습니까? 아니, 근데 그런 판에 변호사는 휩쓸려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변호사가 위법적 상황들로 휩쓸려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벗어나서 객관적으로 위법적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조언을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도 법조인이고 그러니까. 장관도 법조인이고 다 다 법조인. 변호사요. 박민식 장관도 변호사요. 이동영은 정말 변호사가 판쳐. 근데 저는 변호사가 그래서 너무 그 진짜 싫어. 그 법조인 정치인이 좀 싫어. 제발 좀 줄어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맨날 하는 얘기입니다. 네. 좀 심각합니다. 옛날엔 안 한국 사회. 그랬는데 점점 이상해지는 것 같아서 안 그런 분들 사실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 기존의 법조인 변호사 출신 대통령들은 안 그랬어요. 기존에는. 자, 어쨌든 김준님 우리를 응원해 주셨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저는 프레임 전환에 성공한 건 아니냐 이런 또 얘기를 한번 해볼 수 있는데요.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논란이 있으니까 양평 국민들이 우리의 수건 사업을 민주당 때문에 못하게 됐다는 식으로 지금 그 여당이 몰고 가고 있어요. 게다가 김기현 대표는 사과해라. 니네가 가짜뉴스 퍼뜨려가지고 지금 이 모양이 꼴된 거 아니냐 막 싸움을 부추겨요. 이간질시키고. 이건 본말이 전도된 거 아닙니까? 전형적인 이제 물타기 전략이죠. 바이든 날리면 후쿠시마 오염수 늘 그런 식으로 해왔습니다만은 네. 근데 이번은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그래요? 안 왜냐면요. 될까요? 네. 증거는 양평군에 있지 않습니다. 국토부 내에 다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국책사업 하나 하려면요. 수백 번의 회의, 수백 명의 공무원들과 외부의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결정을 내립니다. 그 사람들의 입을 다 다물게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2007년부터 시작된 일이라 사실 너무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가려지기도 어렵고 모든 곳에 곳곳에 증거가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그쪽에서 처음에 얘기했던 거는 하나잖아요. 전직 양평 군수가 셀프 특혜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원안 자체는 김성교 전 군수 12년 동안 재직했던 그분이 있었을 때 진행이 된 것이고 전직 그 양평 군수는 한 4년 군수 하다가 지난번에 이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했던 게 예타 통과시킨 것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이. 그러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이 대규모 국책 사업을 양평 군민만을 보고한다? 절대 그럴 일 안 되죠. 없습니다. 예. 자, 그 국토부에서 이를 관장하는 사람들이 뭐 실장급 또는 뭐 국장급 정도가 된다고 칩시다. 네. 양평 군수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중앙부처라는 데가 그렇습니다. 중앙부처예요. 어디 국토부 공무원이 국책사업하면서 양평군청에 공문 들고 가서 의견 내라고 하고 다시 하겠 그런 일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대한민국 하나도 고시패스한 뭐가 없었군요. 공무원들이 그럴 분들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에 바뀐 거 보니까 하나도 양평 군수나 뭐 의견 수렴이나 뭐 무슨 뭐 이런 거 협의하고 이런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렇죠. 의견 수렴 절차가 있으면 왜 양평 주민들이 머리 두드리고 와가지고 우리 쪽으로 IC 내달라고 하고 하남 시민들이 그런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나라 중앙행정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니, 그러기도 하고 중앙행정이 예를 들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이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은 만약에 하는 경우일 경우에 정보가 다 새잖아요. 사전 정보가. 그러면 그 사전 정보가 새면
그 주변 일대에 땅값이 투기. 상승이 되고 투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이런 여러 불합리한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중앙행정이 뭐 권위적이어서 꼭 그런 건 아닐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정보에 관련돼서는 군청도 상당 부분 접근이 가능하죠. 사실은. 네. 그러면 원안이 확정될 때 그 당시에 그 군수가 땅을 매입했다면 이건 사실은 이 문제의 핵심은 아닙니다. 핵심은 아닌 문제지만 그것 또한 잘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의 핵심은 결국은 원안에서 수정안으로 변경이 됐는데 변경된 사유가 뭐며 어떤 이유로 변경이 됐는지 이거에 대한 조사가 있어야 되고 조사로 부족하면 수사를 해야 되고 네. 예? 국정조사가 필요하면 국정조사까지도 해야 될 문제입니다. 왜냐? 이건 최고 권력이 그 개입될 의혹이 합리적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왜 그 권력에 대한 비판을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게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왜 이걸 못하게 입을 막냐 이거죠. 입을 막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지금. 일부러 그런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연말에 지금 김건희 특검이 올라가 있잖아요. 근데 연말에 이제 그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잖아요. 패트에 올라간 지가 좀 꽤 돼서. 근데 이번에 만약에 이 소위 김건희 로드라고 불리는 서울과 양평간 고속도로에 대한 얘기가 이제 계속해서 CCTV를 가리자 왜 그랬냐 이걸 밝히기 시작하면 결국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민주당에서도 특검 가자 막 이랬잖아요. 그럼 기존에 있던 그 특검 플러스 이번에 가자고 하는 그 특검이 이제 같이 해서 뭐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수정안을 내면 돼요. 그러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오히려 왜냐하면 처음보다. 이게 지금 이제 그 어떤 향방으로 흘러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국민들이 진상규명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해보자라는 요구가 거세면 거셀수록 결국은 조사 또는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지금 현재 국회에 지금 패스트트랙에 걸려 있는 거잖아요. 양특검이 올라가 있는데 올라가 있죠. 그 김건희 여사 관련된 특검에 그 수정안을 낼 수가 있을 거예요, 아마. 네, 있어요. 예. 그때 과거 박근혜 특검 때도 그 수정안을 내서 수정안이 통과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정의당에서 네. 그러니까 정의당안을 좀 받아들여주면서 여지를 좀 남겨놨잖아요. 김건희 특검의 범위에 대해서. 근데 원래 범위는 네. 상황에 맞춰서 수정을 할 수 있어요. 예. 제 사견입니다. 뭐 민주당의 전략 방향을 정한 건 아닌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국정감사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오히려 국정감사다? 왜냐하면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외부의 민간 회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이거는 국토부라는 공공기관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세계 전자정부 1위입니다. 네네네. 모든 자료와 근거들이 그대로 다 정부 있어. 내에 다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또 사람과 회의가 수백 번이 관련되어 있다고 했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하면은 여기에서 자료가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내부 고발자도 나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국정조사만 하더라도 충분히 의혹의 일부는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국정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것들이 확정이 된다면은 그때 특검을 가도 늦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우리 김철근 실장님이 정확하게 저는 핵심을 짚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거는 결과가 아닙니다. 결과로서 누구 땅이 있었느냐, 김건희 땅이 있었느냐, 김성교 땅이 있었느냐, 또는 뭐 전 무슨 군수 땅이 있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왜 원안을 뒤집었냐는 과정입니다. 정부의 행태는 행정 절차가 제대로 적법하게 이루어졌느냐는 것으로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네. 이게 바로 직권남용이고 이게 바로 국정농단 사건인 거예요. 자, 지금 뭐 걸린 게 한두 건이 아니어서 그러는지 사실 여당에서도 좀 긴장하는 모습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나왔을 때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사실은 정부 여당이 제대로 했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감정적으로 나올 일이 아닌데 그렇잖아요. 이게 워낙 금액이 크고 중간에 갑자기 예탁 끝난 다음에 갑자기 노선이 변경됐고 아무도 그걸 합리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사업도 더 그렇게 바뀌기 위해서 돈이 더 많이 들어갔다는데 그리고 시간도 더 많이 연장됐다는데 이걸 가만히 내버려두는 게 야당입니까? 야당은 그런 걸 지적하는 게 원래 야당 아니겠습니까? 그걸 지적했다고 해서 너 입 다물어 안 할 거야 아무것도 무슨 뭐 땡깡 부리는 어린아이처럼 그런 행동을 장관이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국민의힘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벌거벗은 임금님과 네. 그 벌거벗은 임금님을 보고도 눈 감고 귀 닫고 있는 사람들의 집단. 그래서 의미 있는 보수 정당이라 이렇게 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국민의힘입니다. 곧 저기 양평 고속도로를 타고
양평 고속도로를 비판하는 우리 보수 세력들이 제대로 된 신당을 만들 거다. 저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니, 안 그래도 내가 물어봤어요. 어제 신당 얘기를 어느 분하고 막 했어요. 요즘에 하도 움직임들이 활발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김채군 우리 실장님한테 신당 한다는데 좀 한번 움직여 보시죠. 좀 뭔가 좀 애매한 태도를 취하시더라고요. 애매한 게 아니고 지금 신당할 때가 아니죠. 그럼 분당할 때입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은 각자 예를 들면 그 당내에서 당내 투쟁을 좀 세게 해야죠. 왜냐하면 당을 바꾸려고 투쟁. 당을 바꾸려고 하는 노력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큰 덩어리를 놔두고 작은 덩어리가 나와서 그걸 큰 덩어리를 다시 잡아먹기가 쉽지가 않아요. 현실적으로. 정치는 이상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그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힘과 현실적인 프로그램, 현실적인 사람들이 구성되어 있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과 돈과 조직과 가치가 있냐. 저런 부분에 있어서 좌우의 균형과 경쟁 또는 협력도 같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2016년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의해서 2017년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을 때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통합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국민통합위원회는 같이 출마했던 안철수 후보라든가 유승민 의원, 심상정 후보 등과 협력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선되고 난 이후에 그런 일들을 행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때 승자의 입장에서 진보와 보수가 전부 다 건전한 정당책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으로서 그런 사람들과 같이 정권을 운영하고 상호 경쟁하면서 서로 또 보완했더라면은 지금과 같은 이런 류의 엉터리 정당으로 다시 또 전락하는 일이 있었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자, 다음 이슈 가겠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부터 5박 7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하고요. 우리 대통령은 영부인과 함께 또 이 나토 정상회담을 위해서 출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2박 3일간의 방한 일정을 마치고 뉴질랜드로 출국을 했죠. 그로시부터 한번 좀 정리해 볼게요. 그로시는 방한 기간 동안에 국내 언론들하고 인터뷰도 했고 민주당 사람들과도 만났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사람들이 도대체 당신이 얘기한 게 뭐냐? 책임은 일단 일본에게 있다. IAEA는 없다. 이런 얘기를 처음에 해서 IAEA가 보고서도 내고 이것저것 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다면 책임은 모두에게 있는 거다. 국회의원에게도 있고 뭐 누구에게도 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IAEA는 그럼 왜 돈을 들여서 그 몇 년 동안 그런 걸 발표하고 자기네는 쏙 빠지고 책임도 없다 그러고 국회의원과 뭐 다른 나라들이 모두가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까? IAEA의 보고서는 참고서에 불과한 거죠. 약간 발주받은 자를 위한 용역 보고서 같은데. 아니, 이거 그런 거고, 발주한 곳에 다소 좀 유리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고요. 그 다음에 네. IAEA의 상당 부분의 재정적인 그 뒷받침을 하는 곳이 일본입니다. 네네. 혹자는 이걸 가지고 또 이상한 방향으로 뭐 틀어서 뭐 얘기를 했던데 그런 건 아니고 뭐 100억. 뇌물을 줬다는 뭐 건 그런 아닙니까? 수준은 아닌 네. 것 같고. 네. 그렇지만 하여튼 IAEA가 상당히 일본 편향적인 건 사실이고요. 네. 그 그로시 사무총장이 와서 결국 한국에 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 일본의 입장은 어느 정도 국제기구의 장의 입장에서 조금 더 완화시켜 보려는 그 일환이겠죠. 우리 국민들의 우려를 듣고 반대로 그 IAEA 입장을 정하려고 오는 건 아니겠죠. 네. 저는 뭐 IAEA 입장과 일본의 입장을 우리 국민들의 우려나 분노에 아랑곳하지 않고 어느 정도 완화시켜 보겠다라는 태도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근본적으로. 네. 그리고 이제 그 자꾸 여당이 민주당이 잘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좀 거칠게 좀 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야당과 국민이 우려한 부분에 대해서 국제기구의 장이든 누구든 네. 얘기할 수 있는 건데 마치 이런 거예요. 어른하고 애가 싸우다가 어린애의 말이 맞거든요. 그럼 어른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넌 몇 살이야? 이렇게 해서 완전히 논점을 흐려서 태도나 다른 문제로 가버린단 말이죠. 네. 예, 지금 그런 식의 그 반응들이 자꾸 나오는 거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고요. 지금 네. 국민의 80%가 넘는 분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면 안 된다라는 그렇죠.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왜 우리 정부는 그게 가능한 것처럼 일본 정부를 대변하냐. 여기서 더 열받는 겁니다. 아니, 우리한테 아무런 이득도 없고요. 일본은 자기네 나라 사람들한테만 7천억인가 보상해 준다 그랬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받는 손해는 신경도 안 쓰고. 근데 우리나라는 거기다 대고
알았어, 니네가 훌륭해, 니네 말이 맞아, 우리가 다 알아서 먹을게, 깨끗할 거야, 내가 다 먹을게, 여기 풍덩 빠져서 수영도 할게, 이런 얘기를 지금 한단 말이에요. 왜? 저기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라파엘 그로시 이분 이름 보니까 이제 그로키 상태 이런 표현이 생각나네요. 권투하다가 저기 쓰러지기 적절히 그로키 상태다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로키 상태. 아이고, 예, 그로키 씨, 예, 그로키 씨인데 이분이 한국에 왜 왔겠어요? 한국 국민을 설득하러 왔다. 그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일본이 가라고 해서 온 네, 거예요. 네, 일본이 가라고 해서 왔는데 그럼 네. 왜 왔느냐? 외국의 다른 나라들한테 한국의 상황들을 보세요. 한국은 이렇게 대통령까지 나서서 동의해주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자랑해 가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한국에 왔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까? 제가 농담 비슷하게 요즘 미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축구는 월드컵, 법은 국내법. 축구는 외국에 나가서 선전해서 월드컵에서 우승하면 제일 좋습니다. 근데 법은요, 국제법이라는 것은 조약이고 협약이지. 이건 그냥 국내 추상적이에요, 상황에서 추상적. 강제 조항이 없고 징벌 조항이 없어요, 제대로. 네. 법은 국내법입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이 오염수 방류하는데 국내에 있는 일본 어민들에 대해서는 보장해주면서 한국에 대해서는 보장 안 해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줘요. 그 왜냐하면은 일본 땅에 있는 오염 물질을 일본 바다에 방류한다라고 자기들은 국내법상에 인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에. 일본 바다에서 일본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왜 찬성합니까? 우리가 일본 정부입니까?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입니까? 그러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왜 일일 브리핑을 합니까? 그래서 자꾸 친일 정권이다 이런 비판 듣는 겁니다. 그 얘기를 했더니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민주당한테 IAEA 사무총장 모욕했다, 국제 망신이다, 막 이래요. 이거 제가 또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 국제기구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굉장히 높은 기관이라고 사고하는 게 후진국형 사고입니다. 네, 선진국들은 국제기구 가지고 놉니다. 맞아요. 파리 기후협약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네. 파리 기후협약을 체결할 때 미국도 참가했고 선진국들이 주도해서 했습니다. 네. 그게 마음에 안 든다고 트럼프 탈퇴해버려요. 국제기구라고 하는 것은 선진국들이 자기들의 정당성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기구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또 우리 역사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일본이라든가 이탈리아가 2차 대전 전에 유엔 전에 세계 연맹이라는 조직이 있었습니다. 네. 국제연맹. 만주 침략하고 이디오피아 침략하는 걸 탈퇴해버려요. 국제기구라는 게 그런 데예요. 국제기구라는 것이 명목상 도덕적이고 관례적인 측면에 있지만은 강제적인 측면이 존재하지 않는 기구예요. 그래서 후진국들은 늘 국제기구에 목을 맵니다. 선진국들은 국제기구에 분담금 많이 내고 국제기구를 가지고 조정을 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자, 이거는 제가 김창근 실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이번에 나토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하면 기시다랑 만난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텐데 우리 대통령이 우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조금 배려를 좀 해달라 이렇게 말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 거기서 말하는 그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배려해 달라고 하는 말에 내년 4월 총선이 있으니 너무 여론이 안 좋게 나가면 안 되니까 내가 계속해서 잘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니네가 좀 시기를 조금 총선 이후로 늦춰라. 알았다.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렇게 하겠어요. 아니, 그리고.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아니, 예. 뭐냐면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무슨 우리가 뭐 일본 정부의 윤허를 받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건 어떻게 이제 그 말 표현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할 거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우려의 전달을 제대로 할지, 뭐, 예를 들면 시찰단도 갔다 오고 IAEA 보고서도 나와 있고 하기 네, 때문에 네. 적절한 시점을 택해서 뭐 네.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할지 여부는 잘 모르겠으나. 그 적절한 시점이 뭔지. 네. 근데 무슨 뭐 이것을 총선과 연결시켜서 말했다는 게 한마디라도 나오면 국내는 완전히 난리가 날 건데 그렇게 하겠어요? 아니, 겉으로는 안 말하겠죠. 딱 보면 알겠지.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렇게 심오하지 않습니다. 심하지 않아요? 네. 지난번에 나토가 스페인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네. 버킷리스트죠. 스페인 한번 가고 싶으셨을 버킷리스트? 텐데 여기 리투아니아가 어떤 나라인가 하면요. 김건희가 반면다고 하는 곳, 김태희가 반면다고 하는 곳입니다. 김태희가 반면다. 예, 반면다고 하는 곳이고 예, 여기 예. 올드타운이 정말 사진 찍으면 그림 잘 나옵니다. 그래서 놀러 간 거다? 저기 화보 찍기 정말 좋은 곳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관광 간 거다? 나토라는 데에 한국 정부가 이렇게 열심히 간 적이 없었습니다. 한국 정부 맞아요. 대통령이. 이게 뭘 여러 번 맨날 가서 뭐 하는지 똑같은 얘기할 텐데. 리투아니아가 이 뭐하더라도. 발틱 3국이라고 그래서
아주 좋은 것입니다. 발틱 3국, 예, 예. 발칸 뭐 아니, 저기, 거요? 에스토니아, 벨로루시, 이 리투아니아 이렇게 해서 러시아에서부터 독립한 나라들인데, 네. 여기가 그 올드타운들이 정말 그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록돼 있고, 사진 찍으면은 화보로 그림처럼 나옵니다. 하긴 평상시에 혼자 못 가겠죠. 예, 이렇게 네네.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데 그 외교 나가는 부분, 그러니까 잘못한 거에 대해서 비판이 가능한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이건 국정의 동반자 야당으로서 그 비아냥이지 이건 도가 너무 지나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외교 행위를 가서 정확히 잘못된 게 있으면 그건 비판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냥 통으로 뭐 놀러 간 거 아니야 이렇게 해버리면 이건 좀 과하다. 그래서 어찌됐건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대통령이 된 거고, 네. 국민의 권한을 이임받아서, 외교 활동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있는 대로 봐주고 있는 대로 비판을 하는 게 좋다. 알겠습니다. 예. 선택이 잘못돼서 물려야죠. 알겠습니다. 저는 뭐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대통령이 될 함량과 자질이 부족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물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그때 잘하지 그랬어요. 그럼 그때 못했으니까 다시 또 나중에 한번 잘할 기회를 가져야죠. 네. 요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재명 대표랑 이낙연 전 대표가 오늘 저녁에 회동한대요. 어떤 대화를 나누게 될지, 민주당이 하나로 뭉치는 모습 보일지, 좀 누군가가 대승적으로 양보할지. 제가 보기에는 별로 이렇게 썩 좋은 결과가 뭐 특별히 나올 게 없을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가 야권의 지금 대권주자 1위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빼고 자 송영길 전 대표 놓고 추미애 전 장관 놓고 이낙연 전 대표 놓고 다음 대권주자로서 누가 더 여론조사 많이 나올까요? 하면 누가 나올 것 같아요? 이낙연 대표가 1등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결국은 뭐냐면요. 윤석열 정부와 열심히 싸우는 사람이 야권 후보로서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당내 문제에 대해서 개입할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와 열심히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은 정치적으로 재개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저는 앞서 말씀드린 두 분보다도 지지율이 더 떨어지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제 질문은 그게 아니라 이낙연 대표가 이런저런 사정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금 박진아 원장이 말한 것들 다 고려해서 뭔가 대승적으로 양보하거나 서로 화합하거나 같이 한번 잘해봅시다라고 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여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상황 판단을 잘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본인이 아직도 2등인 줄 아세요. 저는 2등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네. 2등은 1등을 공격해가지고 1등이 되고 싶다는 욕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1등이 50% 미만일 때는 내가 공격해서 내가 50% 넘으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민주당 내의 지지율에서 이재명 대표가 70% 80% 나오는 상황이고 제가 분석한 대로라면 2등 3등도 못하는 상황이신데 1등을 공격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아직도 좀 착각하고 있을 수 있다. 이런 네, 그럴 얘기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민주당의 주요 주주잖아요. 저는 과거에 YSDJ가 좀 연상되던데 때로는 같이 때로는 경쟁을 뭐 이렇게 하게 될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 회동이 어찌됐건 이낙연의 그 위상을 좀 높여주는 회동이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예, 그게 되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당분간에 협력하는 모습을 취하되 언제든지 갈라설 수 있는 명분을 서로 쌓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네. 자, 지금 댓글 다시는 분들 중에도 약간 좀 의견이 갈리어서 나오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현재로서는 서로 싸우기보다는 일단 지금 외부에서 여러 가지 안타깝고 압력이 되는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두 거두가 좀 서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특히 이렇게 이름이나 뭐 명칭이나 이런 걸 가지고서 어떤 특정 집단이나 특정 생각을 가진 분들을 공격하는 모습은 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명략 회동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 오늘 회동이 좀 성공적으로 잘 끝나도록 하면서 좀 내분이 없어지고 그래서 국민들이 좀 피곤하지 않게 하고 그러면서 중도층을 좀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같이 세워나가는 방향으로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철근 전 국민의힘 대표 정무실장 그리고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노영의 뉴스인사이다 계속해서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어서 오세요.
역대급 거래 절벽, 치솟는 금리, 움츠러든 매수 심리,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분석을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뭉쳤습니다. 토마토 집통 부동산 콘서트에 대한민국 넘버원 부동산처를 토마토 집통에서 준비한 혼란스러운 시장 속 현명한 투자를 위한 특별한 시간. 토마토 집통 부동산 콘서트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네, 최근 정부가 역사적 인물들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논란이 되고 있는 백선엽 장군의 행적 중에서 친일 행위를 지우겠다, 직까지 내걸겠다, 이렇게 지금 천명을 하고 나섰죠. 이러면서 독립유공자 기준을 바꾼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정찬대 성공회대 민주자료관 연구위원을 모시고 현 정부 역사관 그리고 정말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그 박민식 장관이 고 백선엽 장군의 국립현충원 안장기록에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라고 하는 문구를 빼겠다. 근데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빼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또 이제 2년 전 정도로 지금 소환이 됐습니다.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 일단 먼저 좀 소개를 해주시고,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좀 같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백선엽 장군은 뭐 굉장히 뭐 보수 우파에서 칭송하는 그런 그 전쟁 영웅이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그 1920년생인데 1939년에 평양사범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만주 봉천군관학교에 입학을 해서 만주군 이제 소위로 임관을 했고 1943년 2월부터 45년 봄까지 그 항일 독립군 토벌부대로 악명 높았던 간도특설대에서 근무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이제 해방 이후에 백선엽은 그 중위로 임관을 합니다. 국군에 이제 국군에 투신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승승장구 하게 되는 건데 이 사람이 1948년 4월에 육군 정보국장을 해요. 그래서 정보국장이 굉장히 그 군의 모든 정보들을 다 취합하고 뭐 관리하고 이런 직위에 있던 사람인데 이 시기가 또 제주 4.3이 일어났던 그 바로 직후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이후에 이제 1948년 10월 여순 사건 때 군 내에 이제 대대적인 숙군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 작업을 전담했던 사람도 백선엽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뭐 군 내 정보를 장악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이 사람의 그 이력 중에 또 재밌는 부분이 1949년에 정보국장을 자기가 스스로 사임을 하고 5사단장을 자청을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1948년 여순 사건이 나고 난 다음에 그 빨치산이 이제 입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14연대 반란군하고 이제 주민들하고 결합을 해서 그 입산을 하게 되는데 그 무장 토벌대를 토벌하기 위해서 5사단장을 자청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게릴라전을 펴는 공을 세웁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한국전쟁 때 1951년 12월에 이제 백야사작전이라고 그 백야사작전이 꾸려졌을 때 그 미 8군의 이제 벤플리트 장군이 당신이 그 5사단장을 하면서 게릴라전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는 걸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백야사작전을 당신이 진두지휘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백야사작전까지 이 사람이 이제 사령관으로 맡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그 한국전쟁 때 승승장구했던 사람이고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 한국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박정희 정권 때도 이제 뭐 프랑스나 캐나다 대사를 하고 또 교통부 장관까지 지내면서 굉장히 뭐 다양한 이력을 갖고 있는 분이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간도특설대에서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을 사실은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를 구하겠다고 독립운동하던 사람들을 무참히 토벌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당시에 왜 만주국에서 자기가 그렇게 했던 것을 했던 활동에 대해서 말하면서 난 이제 토벌이 뭔지 드디어 알게 됐다. 막 이런 얘기까지 했었어요. 그러면서 어쨌든 한국 독립운동 하시던 분들을 토벌하는 데 앞장섰다가 또 다 이렇게 몸을 바꿉니다. 카멜레오처럼. 한국 전쟁 당시에는 대한민국을 구한 명장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육군 제1사단장으로 이 다부동 전투, 여기에서 전투를 지휘하면서 북한군을 막아내서 일약
전쟁 영웅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33살의 나이로 한국군 최초의 대장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승승장구하게 되면서 과거 행적을 또 완전히 좀 지워버리는 그런 일을 또 벌였습니다. 그 다부동 전투에 대해서도 조금 논란이 있어요, 사실. 이게 아. 이제 그 다부동 전투가 경북 구미하고 칠곡 등지를 방어하는 그 선인데 네. 그때 이제 낙동강전선이 뭐 다부동 전투만 중요했던 건 아니었고 모든 전선이 굉장히 중요했죠. 거기가 무너지면 이제 부산으로 바로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근데 다부동 전투만 유독 좀 부각이 된 측면이 있어요. 물론 이제 그게 이제 미군하고의 그런 연합 성격에서 이제 작전을 펴서 뭐 성공을 했다 뭐 이런 측면들이 이제 뭐 평가를 받고 있긴 한데 그 다부동 전투 가정에서 굉장히 많은 미군 폭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살상이 됐었고 네. 그리고 다부동 전투가 끝나고 난 다음에 1사단이 이제 그 진군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충청부터 뭐 봉원이나 쪽으로 거쳐가면서 굉장히 많은 민간인들이 학살이 돼요. 1사단 그 예하 부대에 의해서. 그리고 그 백선엽의 그 공에 대해서 이제 그 평양 최초 입성했다 뭐 민간이 학살된 게 누구 때문에 학살된 아, 1사단 예하 부대요. 예, 1사단에 있던 예, 그렇죠. 밑에 있는 부대들. 그렇죠. 각 연대나 대대에서 우리나라 군인들 말하는 건가요? 아, 그렇죠. 우리나라 군인들이 우리나라 양민들을 학살한 그게 거예요? 이제 그 부역 혐의자 학살 과정에서 그 아. 부역 그러니까 그 뭐 낮에는 이제 뭐 대한민국이고 밤에는 이제 뭐 북한 공산당이고 예, 그렇죠. 뭐 이러잖아요. 그런 네. 상황 속에서 네. 부역 혐의자를 출연한다고 하면서 이제 민간인들을 이제 대대적으로 학살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고 세상에. 예. 그리고 이제 그 뭐 1사단의 공적 중에 하나가 평양에 처음으로 입성을 했다. 이게 이제 뭐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게 이제 10월 19일 날 그 백선엽이 이끈 1사단이 이제 처음 들어왔다고 이제 평가를 되고 있는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어요. 그러니까 10월 18일 날 이미 7사단에서 김일성 대학의 그 태극기를 꽂거든요. 그래서 그 칠성부대 전후회에서는 18일 날을 이걸 기념을 해서 기념 행사를 해요. 네. 근데 1사단에서는 19일 날 그 기념 행사를 하는 거죠. 그런 좀 논란들이 좀 있습니다. 서로도 안 맞고 그런 사실관계들은 틀리고. 자, 어쨌든 중요한 건 그래도 어쨌든 그동안에 우리 현충원의 안장을 시키네 만에 한 이유도 그분의 그 친일 행적 때문이었다라는 것이고 그분이 친일파였고 친일 행적했다는 건 사실 공제 사실입니다. 본인도 인정을 한 게 있고 그래서 그렇죠.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지난 2009년 11월에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 보고서에 백선엽에 대해서 1941년도부터 1945년 일본 패전 시까지 일제의 실질적 식민지였던 만주국군 장교로서 침략전쟁에 협력했고 특히 43년부터 45년까지는 항일 세력을 무력 탄압하는 조선인 특수부대인 간도특설대 장교로서 일제의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항일 세력을 토벌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보자면 완전히 처단되어야 되는 역적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이후에 출판을 합니다. 자서전을 젊은 장군의 조선 전쟁, 백선엽 회고록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뭐 이런 것들에 따르면 자기 스스로 독립군을 토벌했다는 걸 자백을 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들이 추격했던 게릴라 중에는 많은 조선인이 섞여 있었다. 그러니까 항일운동하면서 이제 도망다니는 거야. 이게 조직도 없고 돈도 없고 이러니까 많은 조선인이 섞여 있었다. 주의 주장이 다르다고 해도 한국인이 독립을 위해 싸우고 있었던 한국인을 토벌한 것이기 때문에 이의제의를 내세운 일본의 책략에 완전히 빠져든 형국이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의제의를 내세운 일본의 그런 전략에 이용당했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력을 다해 토벌했기 때문에 한국의 독립이 늦어졌던 것도 아닐 것이고 우리가 배반하고 오히려 게릴라가 되어 싸웠더라면 독립이 빨라졌다고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이건 이제 본인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자꾸 변명을 하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동포에게 총을 겨눈 것은 사실이었고 비판을 받더라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말했어요. 스스로가 지금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박민식 장관이 보훈부 장관 되자마자 지금 처음에 하겠다는 일이 내가 직을 내걸겠다 장관으로서 이렇게 말하면서 백 장군은 친일파가 아니다. 난 이 얘기를 자신 있게 하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갑자기 왜 이러는 겁니까? 그게 이제 과거에도 이제 친일 논란들은 계속 있어 왔고 네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맞냐 틀리냐 그리고 어느 정도를 기준으로 삼아서 이게 친일이냐 아니냐 뭐 이런 논란들이 있었는데 이건 사실 굉장히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네. 본인 스스로도 이걸 인정을 했어요. 네, 근데 그것을 뒤집고 친일이 아니다. 이게 너무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갑자기 좀. 이래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시점에? 그게 이제
이 백선엽에 대한 논란은 사실 이명박 정부 때부터 있었던 문제예요. 그러니까 네. 백선엽을 영웅화시키는 그 작업들이,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 때 이제 KBS 이제 사장이 바뀌고 그 다음에 그 백선엽 다큐 2부작 다큐가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친일이나 간도특설 때 그런 행적들은 전혀 다뤄지지 않고 한국 전쟁의 그런 영웅적인 모습, 예, 그렇죠. 그런 모습만 이게 부각이 돼가지고 근데 지금 현 정부에서도 그런 기조들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그 민간에서 어떤 인물을 칭송을 하고 어떤 공을 우리가 얘기를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그거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지만 국가 차원에서 하는 문제는 좀 다른 문제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 정부에서는 굉장히 좀 우려감이 드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박민식 장관은 내년 공천을 노리고 본인이 나오려고 하는 지역구, 생각하고 있는 그 지역구 구민들이나 그쪽 사람들의 정서나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확실한 표 결집을 지금 노리는 노림수 아닌가, 이런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솔직히 좀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본인은 그런 얘기를 부인하겠지만 왜 그러냐면 이분이 또 이제 이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또 그 반대되는 독립유공자로 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서원 박탈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면서 친북 활동이나 허위 공작 등으로 논란이 된 독립유공자에 대해서 엄격히 가려내겠다. 특히 손혜원 전 의원의 부친인 손용우, 그리고 김원웅 전 광복회장 부모, 김근수 전월순 씨 이 등등에 대해서 서훈 박탈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거든요. 이게 명백하게 좀 약간 대립되는 서로 상대방을 내세워가지고 뭔가 좀 이득을 보려고 하는 사람의 행동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기조가 친일은 괜찮아도 자익은 안 된다는 그 베이스가 깔려 어떤 게 있는 더 거죠. 나쁜 거예요, 우리 국민들? 민족끼리. 우리 같은 민족인데 그렇게 좌익은 그렇게 그냥 정말 절대 있을 수 없는 절대 악이고 친일은 그렇죠. 괜찮습니까?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이게 반공제일주의가 이제 뼈속 깊이 이제 있다는 그런 인식이 이제 분명하게 보여지는 건데. 박정희 때 나온 사고방식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네. 예, 박정희 때 나왔던 사고방식이고, 뭐, 이승만 때도 뭐, 이승만 별반 다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손혜원 전 의원의 이제 부친에 대해서는 이분이 이제 그 조선공산당 공산청년동맹 그 소유지구에 가입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네. 이 과거에는 이런 이력들이 있거나, 그러니까 사회주의 운동을 했거나 이런 거에 뭐 단체에 가입을 했을 경우에는 그 소원 대상에서 이제 제외가 됐었는데 이게 이제 기준이 조금 완화가 돼요. 그래가지고 어떤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하거나 뭐 적극 동조한 경우가 아니면은 이제 소원을 하게끔 돼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2018년에 그런 완화된 심사 기준에 따라서 이제 유공자로 결정이 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을 다시 한번 재검토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글쎄 물론 이제 제대로 된 평가를 한다는 건 당연히 좋은 거고 그게 올바른 거죠, 사실. 이게 네. 잘못됐다면 바로 잡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이게 이제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게 정권에 따라서 달라지고 달리 해석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거죠.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상대 진영에 대한 어떤 물타기나 흠집내기로 이게 변질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많고 우려감이 좀 드는 것이 사실이죠. 네. 자, 박민식 장관은 또 이럽니다.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이 강행되면 안 된다.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최근 야당에서 단독으로 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즉 민주유공자법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지금 박 장관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제 7월 4일 날 그 법안 소위에서 통과를 했었잖아요. 근데 네. 이게 그 민주유공자법은 오래전부터 통과시켜달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거예요? 15대 국회에서부터 이게 이제 법안이 예. 계속 나왔었고 어떤 노력들이 계속 있어 왔는데 계속 지지부진하게 안 됐었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통과가 된 건데 이게 그 민주유공자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4.19 혁명하고 5.18 민주화운동 외에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 부상, 유죄 판결 피해를 당한 이들에 대한 예우가 지금 안 돼 있죠. 근데 이것을 이제 그 외에 다른 민주화운동 그 사상자들까지도 이제 포함시킨다는 그런 내용인데 만약에 이제 그 전에는 이를테면 이제 이한열이나 박종철, 전태 이런 분들은 사실 그 유공자로 안 됐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법이 이제 통과됨으로써 민주유공자에 이제 속하게 되는 건데 굉장히 바람직한 거고, 그리고 그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는 뭐 셀프 논란 뭐 이런 셀프 훈장 뭐 이런 식으로도 이제 비판을 하고 공격을 하게 되는데 지금 현역 국회의원은 한 명도 없고 그리고 이 민주유공자에 해당되는 사람이 한 800여 명 정도 돼요. 근데 이분들이 굉장히 지금도 뭐 그렇죠. 천막농성하면서 계속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요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 굉장히 많이 늦었죠. 예. 빨리 이게 이제 뭐 통과돼서 어떤 그 도움을 좀 줘야 되는데. 맞습니다. 원래는 교육, 취업, 주택 지원 이런 조항들이 있었었는데 하도 뭐라 그러니까 그것도 뺐어요. 그래서 남은 게 양로, 의료비 지원이 정말 콜딱지만한 돈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이런 것들 전부 다 지금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예 법안 자체를 그냥 없애버려라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이게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힘썼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너무 그때 다치고 힘들게 돼가지고 직장도 못 가지게 되고 사회에서 도태되고 이래가지고 그 후손까지 지금 다 힘들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에 대해서 뭐 좀 도와주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까? 그게 이제 대한민국 현대사가 이제 그 민주주의 투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민주주의 역사를 계승하기 위해서라도 민주유공자에 대한 국가 예우는 반드시 필요하다. 뭐 이렇게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법률안 특히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이 제정을 촉구하고 있었던 건데 왜 노조에서 이런 거를 촉구를 합니까? 사실 저도 이 질문지를 받고 조금 고민을 했어요. 이게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뭐 우리 사회가 이제 그 민주화 운동 세력,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 유공자에 대한 그런 올바른 처우, 외우 차원에서 그 관련법이 이제 제정이 돼야 되고 이런 공감대,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래도 양대 노총에서는 이 법을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추진을 하려는 그런 입장. 약자를 돕는다는 취지에서 그렇죠. 이런 거겠죠. 그런 취지에서 뭐 이해를 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박민치 장관이 이거를 또 정치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이용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이유가 민주유공자법 강행을 하게 되면 성추행자인 박원순 전 시장이 유공자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내세웠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같은 선상에 놓고 얘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 민주유공자법에 따르면 박원순 전 시장은 그 유공자가 될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예. 왜 그러냐면은 그 적용 대상자에 보면 민주화 운동 사망자 또는 행불 그리고 민주화 운동 부상자로 한정되기 때문에 박원순 전 시장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고 민주화 운동 했더라도.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이런 발언들은 그 민주화 운동 세력에 대한 과도한 흠집내기 이자 물타기 하려는 시도로 비칠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거를 막 이렇게 선정적 단어를 사용해가지고 딱 아예 말도 못하게 틀어막는 그런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아, 이런 데 넘어가면 안 되는데 이게 또 언론에서 제대로 보도를 안 해주면 아 그런가? 이러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넘어간단 말입니다. 자, 박 장관의 민주유공자법은 전형적인 특정 진영의 역사 가르치기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바로 아마 그 민주당 586 의원들 중에 특히 예전에 민주화운동 했던 사람들이 많이 득을 볼 것이다. 뭐 자기네들이 이렇게 잘했다라고 하는 게 법에 의해서 또 인정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에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역사 의식이 달라지고 막 뭐 저번에는 괜찮았던 것이 이번에는 나빠지고 저번에 영웅이 이번에는 정말 아주 나쁜 사람이 되고 자꾸 이런 게 반복이 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이해가 안 됩니다. 더군다나 이제 백선엽 같은 경우는 대통령 직속 기관에서 네네. 이 친일 행위자라고 이제 규명을 했잖아요. 네, 인정이 된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근데 이걸 이제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그 과거 정부, 그러니까 정부에서 했던 어떤 진상규명이나 진실의 노력들을 다시 뒤엎는 그런 행동과 발언을 하고 있는 건데 네. 정부 행위 스스로, 그러니까 스스로 정부 행위에 대한 부정을 하고 있는 셈인데 굉장히 그렇죠.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죠. 네, 오늘 저희가 우리 교수님 모시면서 이랬어요. 성공회대 민주자료관 연구위원을 모시고 현 정부의 역사관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랬어요. 자, 이 현 정부 역사관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현 정부의 역사가 특별히 역사관이랄 게 있을까 싶어요. 네. 예, 그렇게 비판을 하고 싶고, 아, 역사관도 없는 곳이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역사관이라고 평가할 수도 없을 정도의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정부가 아닌가. 무조건 흑백 논리입니까? 이 정부는 그러면? 흑백 논리 무조건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네. 그런 걸로 비치는 측면이 굉장히 강하고 네. 제가 이제 그러니까 봉원 정책 관련해서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이제 봉원 정책의 3대 축이 독립하고 호국하고 민주가 있는데 독립, 호국, 민주.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호국만 강조가 되고 독립하고 민주는 거의 찬밥 신세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그 근원적인 부조리가 있다는 점은 그 현충원에 가보시면 금방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국민들이 좀 많이 좀 인식하고 알아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오늘 교수님 모시고 현 정부 역사관이 조금 정립되지 않는 것처럼 이상하게 정책이 나온다 이런 얘기. 그다음에 독립, 호국, 민주 이 세 가지가 중요한데 하나에만 치우쳐서 지금 모든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자꾸 기준이 없이 왔다 갔다 한다. 이거는 되게 국민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매우 안 좋다.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 해봤습니다. 어쨌든 이런 일을 계속해서 하시는데 많이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요. 별로 도와준 사람도 없고. 저라도 좀 도와드려야 되는데. 여러분들 좀 많이 좀 도와주시고요. 네, 성공회대 민주자료관. 네, 성공회대 민주자료관 한번 들어가 보셔가지고 우리가 한번 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뭐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은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찬대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정찬대 성공회대 민주자료관 연구위원 모시고 지금까지 얘기 잘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네. 내일은요, 7시 반에 최주병 교수 모시고 또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급 거래 절벽, 치솟는 금리, 움츠러든 매수 심리,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분석을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뭉쳤습니다. 토마토 집통 부동산 콘서트에 대한민국 넘버원 부동산차를 토마토 집통에서 준비한 혼란스러운 시장 속 현명한 투자를 위한 특별한 시간. 토마토 집통 부동산 콘서트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